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나타내면서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연일 새 환자가 급증하면서 위중증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중증 환자 병상은 전국적으로 40여 개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에서는 병상이 배정되기를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사례까지 발생해서 의료 시스템 과부하가 눈앞에 현실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들 유재복 해설위원,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신규 확진자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수치상으로만 봐도 사흘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 1,062명이고요. 예. 국내 발생은 1,036명입니다. 검사가 5만 1,000건까지 늘었기 때문에 양성률은 한 2% 초반대로 조금 네. 떨어졌고요. 사망자는 11명이 늘었습니다. 어제 22명 늘었는데요. 계속해서 많은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요. 네. 위중증 환자는 4명이 늘어서 246명입니다. 최근 나흘 동안 위중증 환자만 61명, 사망자가 58명. 예. 상당히 코로나 사태 이후에 가장 이제 기간으로 봤을 때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16개 시도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울산이 30명으로 많고 제주도가 지금 매일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오는 게 특징이고요. 수도권에 설치된 선별 검사소 어제까지 7만 건 정도가 검사가 됐고요. 네. 170명이 확진을 받았습니다. 양성률은 0.24%입니다. 예. 자, 수치상으로 계속 이제 악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려했던 상황이 또 발생한 것이 서울에서는 60대 확진자가 병상이 나오길 기다리다가 숨지는 그런 사례까지 나왔죠. 가장 상정하기 싫은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 지난 2월에 있었던 1차 유행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번에도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12일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15일까지 병상이 배정이 되지 않아서 결국 자택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예. 방역 당국은 이에 대해서 병상 시스템이 무너진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울시는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의료 시스템의 과부하 때문에 일어난 예. 일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행정의료 시스템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알게 됐는데요. 지난 8월에 수도권들은 병상을 한꺼번에 쓰기 위한 계획이 발표가 돼서요. 네. 국립중앙의료원에 현장 대응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가 접수가 되면 이곳에서 수도권에 있는 병상을 봐서 배정을 하는데 예. 이게 이제 너무 많은 신청자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이 마비가 돼서 이렇게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당연히 앞으로 계속해서 확진 환자가 계속 1,000명대가 나오고 지금 위중증 환자가 이렇게 계속 늘게 되면 앞으로 이런 일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 60대 사망자 같은 경우에는 부인이 네. 이제 먼저 확진을 받아서 병상으로 이제 이송이 됐고 네. 혼자 남아 있다가 이제 병상이 나오기를 기다리다가 숨진 그런 사례인데, 네. 근데 만약에 병원 의료 시스템이 붕괴가 되지 않았다면 사실 이 남성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이고 기저질환도 심하진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평소 복용하는 약도 있고 네. 하기 때문에 우선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정부의 환자 분류 기준에 의하면 중등도 환자여서 중환자실은 아니지만 병원에는 입원을 해야 네. 되는 환자였고요. 더군다나 이제 부인이 확진이 돼서 입원된 상태로 돌볼 사람이 없었던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더 높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병상이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거는 네. 결국은 지금 현재 우리 의료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반증해 주는 거 아닌가요? 예, 정부는 장부상으로 계속 몇 병상 남았다, 몇 병상 남았다를 이야기하지만 네. 현장에서는 입원을 못하고 환자가 대기하기 시작한 지 꽤 오래됐고요. 입원도 하루 이틀 대기하는 게 아니고 예. 사흘, 나흘, 또 심지어 그 이상 대기하는 환자들도 생기고 있어서 정부가 현재 확보한 병상으로는 발생하는 환자를 위한 중환자실 입원 병상을 으로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예. 정부가 조속히 추가적으로 병상을 더 확보해야 되는데 진전이 보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굉장히 더딘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방역 당국도 브리핑을 이제 수시로 네. 하고 있고 서울시도 브리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럴 때 보면 항상 병상 문제가 이제 같이 거론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만큼 확보를 하고 있고 어디와 협력을 하고 있다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확실하게 병상이 확보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예, 아무래도 이제 중환자실 같은 경우는 일단 그 동선을 분리하거나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인력을 확보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네. 코로나 환자를 위한 그냥 입원 병상도 일반 그 다른 환자들과 동선을 분리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준비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이제 정부의 대응이 늦은 이유가 하나는 준비 기간이지만 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겨울에 이렇게 대유행이 올 거라고 하는 것을 뭐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었던 그렇죠. 상황에서 예. 정부가 대유행에 대비한 계획이 없었다라는 어. 거죠. 예, 그러니까 사전 시나리오, 뭐 사전의 동원 계획, 환자가 이만큼 늘어났을 때는 어떻게 어디까지 동원을 하고 거기서 더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어떻게 동원하고 이런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우리가 최초 봄에 2월 달에 대유행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의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지연과 혼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참, 뭐 안타까운 상황인데 지금 정부가 그래서 이게 준중증 병상이라는 개념을 지금 도입하면서 네. 이게 마련이 되면은 네. 좀 중간 완충지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판단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뭐 인공호흡기가 필요하거나 또는 고농도 산소요법이 필요한 환자들이 이제 상태가 좀 호전이 되면 예. 중환자실과 일반 병동 사이쯤 되는 중증도의 환자를 다루는 준중환자실로 전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중환자실의 병상이 비면서 위중한 환자가 중환자실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표현상으로 보면은 그게 이제 뭐 체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고령자들의 확진자 수도 늘어나고 있고 네. 또 위중증 환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과연 이 시스템이 제대로 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효과가 있을까 그 부분도 좀 네.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 시스템 자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 이제 문제는 총수가 문제인 거죠. 지금 이제 1,000명대 환자가 발생하고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고령 환자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예. 아마 대개 한 600병상 정도는 중환자실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준중환자실을 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진짜 중환자를 볼 중환자실의 확보도 같이 이루어져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예. 자, 이 병상 확보가 과연 어디까지 이제 신속하게 확충될 것이냐가 앞으로의 대응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데, 근데 이 병상뿐만이 아니라 이게 증상이 좀 약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생활치료 시설도 지금 현재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환자가 늘어나게 되면 사실은 중환자로 가는 비율은 2에서 3% 정도고 나머지는 이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가든 아니면 이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비율이 많은데 뭐 전국적으로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죠. 네. 서울시가 특히 심하죠. 서울은 하루에 한 400명 이상씩 환자가 나오니까요. 그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생활치료센터가 지금 현재 가용 병상이 전체가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네. 150개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자치구에 있는 게 한 1,000개 정도 병상이 있다고 하는데요. 예. 그래서 대학들의 얘기를 한 것이죠. 이것은 이제 경기도의 그 사례를 사례를 보는, 예. 이제 차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립대는 아무래도 이제 서울시에서 하는 대학이다 보니 조금 미리 양해가 구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시립대는 그 기숙사를 두 동을 이제 활용을 해서 하나는 센터로 쓰고 하나는 이제 행정실로 쓰고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연세대하고 서울대도 아마 들어간 모양인데요. 학내의 반발은 좀 심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이제 머물러야 될 기숙사에 그런 그 치료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뭐 감염의 위험도 있고요. 네. 그래서 학내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해질지는 지금 조금 미지수입니다. 교수님 지금 서울대 그 재직 중이시니까 실제 네. 학교 반응이 어떤지 좀 입장이 어떤지 말씀을 이게 해주시죠. 지금 문제가 그 기숙사를 동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그 정부의 조치는 아닌데 예. 이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계획이 세워지고 우리가 환자가 이만큼 늘어나면 기숙사를 동원할 테니 그럼 준비를 해달라. 네. 그리고 그때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획이 미리 세워지고 학교가 준비할 시간을 주고 동원하면 되는데 이제 그런 계획도 사전에 없었고 네. 지금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고
급작스럽게 이제 기숙사 같은 시설을 동원하니까 이제 그에 따른 반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기숙사에는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만약에 생활치료시설로 이게 지정이 되면 그 학생들은 그냥 근데 다른 곳으로 옮겨야 각자가 알아서 옮겨야 되는 건가요? 학교에서 그 뭔가 옮길 수 있는 곳을 그 배정을 준비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 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그건 좀 너무 무책임한 예. 것 같습니다. 근데 인근에서 이제 그 일각에서는 인근에 있는 호텔을 이제 학생들에게 제공을 네. 해주고 네. 기숙사를 생활치료시설로 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네. 그럴 거면은 그냥 아예 호텔 자체를 생활치료시설로 쓰면 예, 안 되는 그것도 건가요? 사실은 그 가능한 부분인데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고립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관리하기 쉬운 위치에 있는 반면에 호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인들이 있는 그런 뭐 대로변에 있거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네. 관리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고, 또 그 반면에 이제 기숙사를 동원하면 학생들이 옮겨야 되는 또 그런 불편함들이 있어서 네.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정부에서 조금 시간을 두고 여유 있게 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네. 너무 이제 다급하게 상황이 네. 닥치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로 좀 문제점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병상 부족뿐만 아니라 또 우려했던 사례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평창 스키장에서 발생했던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아르바이트생들끼리 숙소에서 감염이 됐다라고 좀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인근의 PC방까지도 번졌어요. 그렇습니다. 그 집회 환자인 그 아르바이트하는 20대 그 확진자가 PC방을 이용했는데 거기에 고등학생들이 와서 이제 그 사람들이 감염이 돼서 네. 이른바 이제 N차 감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그 PC방 업주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왔던 고등학생들의 학교에 검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예. 학생의 가족과 학교에 있는 접촉자들 이쪽까지 이제 번질 가능성이 있고, 이 스키장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시즌방이라는 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즌방이요? 예,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스키장에 가서 뭐 그 숙소를 한 달 정도를 빌려서 한 달 동안 거기 머물면서 뭐 스키를 타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하는 모양인데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그 이런 그 시즌방을 모으겠다는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일면식이 없는데 네. 가서 이제 한 방을 쓰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한 그 숙소에 한 7, 8명씩 있으면서 예. 잠도 같이 자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밀접 접촉의 그 환경이 갖춰지고 또 이 모이는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모이고 네. 그러니까 모여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면 전국으로 퍼질 가능성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스키장은 사실 올 연초에 유럽 대유행 때 독일에서 집회 환자가 이제 스키장에 놀러 갔던 20대 사람들, 그러니까 예. 스위스 스키장을 놀러 갔던 20대 청년들이 스위스에서 감염이 돼서 독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게 스키장이라는 게 이제 야외에서 스키를 타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게요. 얘기하시겠지만 네. 스키장 가보시면 알겠지만 탈의실, 식당 이런 것은 훨씬 더 밀접하게 접촉이 가능한 곳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키장 이용도 사실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거기다가 지금 울산 양지병원 저희가 앞서서 이제 취재기자 통해서도 알아봤습니다만은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호트 격리를 하고, 근데 코호트 격리를 하는데 이제 울산에 병상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진자도 있고, 예. 또 확진이 안 된 사람도 있고, 종사자도 있고 이렇게 다 이제 한 시설 안에 격리를 물론 같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네. 이러다 보니까 계속 확진자가 시간이 지나도 나오거든요. 어제 20명이 확진됐는데요. 4차 검사에서 나온 겁니다. 예. 3차례는 검사가 안 나왔는데 아. 4번째 검사하니까 환자가 17명이고 직원 2명이 또 나온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코호트 격리라는 것도 사실은 당초의 목적과 달리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자면 그 크루즈선 같은 거죠. 네네. 그러니까 한 공간에 모아놓으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외부로는 안 나가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감염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지금 그 울산 양지요양원은 확진 환자가 227명까지 늘었습니다. 예. 지금 울산 양지요양병원은 상당히 심각한 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이 크루즈선 같다라고는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게 일단 그 울산에서는 임시 그 방편으로 네. 층을 분리해서 네. 그러니까 확진자와 비확진자를 구분을 해놨다고는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감염의 위험은 남아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확진자를 보는 의료진과 예. 확진되지 않은 이제 뭐 접촉자 또는 비접촉자를 보는 의료인들이 다 따로 있어서 네. 그 안에서만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의료인들이 확진자를 보던 사람들이 비확진자도 보고 이런 과정에서 교차 감염이 확산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근본적인 문제는 뭐 인력 부족이었던 것 같고, 예. 그렇지만 인력이 부족한다고 하더라도 그 코호트 격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고 그 지침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지금 코호트 격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요양병원에서 지금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같은 사례들이 계속 나오는 부분은 네. 우리가 그동안에 만들어 놨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지금 현재 보면은 요양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발생을 하게 되면 뭐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집단 감염으로 이어진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처도 상당히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에 그또 일어났던 사례들에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침이 만들어지고 이제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각 시도별로 지금 그 주먹구구식으로 대처하는 사례들이 이제 반복되고 있고요. 그거는 중앙에서 좀 명확한 지침을 주기도 하고 네. 요양병원 같은 경우 이제 밀도를 줄여주는 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인력을 보충해 주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것을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체계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럴 만한 지금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에 예. 이제 조금 제가 첨가를 하자면 네네. 요양병원은 우리가 요양에 방점을 두어야 하는 시설입니다. 병원이 아니고요. 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병원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의료진도 의료 있고, 인력이나 모든 예. 면에서 사실상 병원의 기능은 최소화한 것이고 대부분은 이제 연세가 많거나 병이 있은 분들은 한꺼번에 모아놓는 요양시설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여기서 감염이 일어나게 되면 병원이니까 알아서 잘 대처를 하겠지 하지만 예. 거기서 만약에 이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사실은 뭐 전혀 역학조사라든가 분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빨리 좀 방역당국에서도 완전히 다른 차원의 그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요양병원에서 이런 한 번 나면 규모가 큰 이런 감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게요. 지금 이 최근에 연령대별로 주요 감염 경로를 보면은 상당히 이제 이 요양병원이 앞으로도 위험도가 꽤 높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 60세 이상 같은 경우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렇게 감염되는 경우가 18.2%나 됩니다. 그리고 40세에서 59세 사이의 나이대를 봐도 지금 요양병원이 4.4%, 그리 낮지 않은 그런 수치거든요. 거기다가 지난 4주간의 감염 경로 추이를 보면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서의 감염이 2.5%에서 9.8%로 뭐 껑충 뛰었는데 네.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추가 사례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감염 양상을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그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고 예. 또 그 상태를 유지하다가 다시 늘어나는 계단식의 증가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네. 그 계단을 올라갈 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요양병원, 요양원, 뭐 교회 또는 다른 종류의 뭐 집단 시설에서의 감염이 한번 이렇게 터지면서 네. 확진자 수가 확 늘어나는 양상들을 보이고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도 사실은 확진자의 증가 추세가 꺾이기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올 연초부터 사실은 요양원, 요양병원을 중심으로 한 시설의 집단 감염에 대처하기 위한 감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네. 정부는 계속해서 이제 검사를 숫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이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검사한 다음에 그 다음 검사하는데 아무리 빨라도 지금 뭐 1주, 2주가 걸리는 상황이니까 그 사이에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전수 검사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밀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최선이라고 봐야 될까요? 밀도를 줄이는 것도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긴 한데 예. 그 안에 있는 이제 요양보호사나 간호사 같은 인력들이 이상 증상이 있는 그 확진자를 빨리 찾아내서 격리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환자의 체온도 재고 상태도 모니터링하고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청에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요양병원들로 하여금 입원해 있는 사람들의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네.
그 시스템에 의하면 아무 유증상자가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요양병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무슨 얘기냐면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모니터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그걸 지침만 내려놓고 지침이 실행되는지를 지금 정부가 이 뭐 지원하거나 아니면 그 관찰하거나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복들이 감염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연일 모임을 취소하고 거리 두기를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세균 총리의 얘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앞두고 호텔과 파티룸, 펜션 등에서 소규모 예약이 급증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대규모 모임과 행사는 줄었지만 오히려 젊은 층 중심의 소규모 모임이 늘면서 강원도나 제주도에 빈 방이 없을 정도라고 합니다. 대다수 국민들께서 매일매일 확진자 수의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개탄스러운 모습입니다. 이번 연말만큼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동료의 안전을 위해 각종 만남이나 모임을 모두 취소하시고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달라라고 간곡하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뭐 이제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되느냐 마느냐 늘 이제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이제 사흘째 1,000명이 넘어서면서 과연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얘기가 나올까 했는데 정부 입장은 아직까지는 고민만 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아요. 지난주 요때 일주일 전 요때 방역 당국에서 브리핑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쉽게 아는데요. 그때도 주말쯤부터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도 뭐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죠. 최근에 이제 이동량이 좀 줄면서 방역 당국이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난 두 차례 유행 때 보면 이동량이 35%까지 떨어지면 실제로 확진 환자의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건 사실이고요. 근데 지금 어제 조사 결과를 보니까 한 달 전보다 32%쯤 줄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죠. 그런데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것은 첫 번째는 지금이 이제 겨울철이고요. 지난해도 11월 말에서 12월 중순까지는 이동량 자체가 원래 주는 계절입니다. 날도 춥고 하기 때문에 잘 안 나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최근에 감염 양상을 보면 시설 감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이동한다기보다는 물론 이동도 있겠지만 한 시설 안에서 이제 퍼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히 이번 주말부터 확실하게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방역 당국은 어쨌든 이런 지표들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감염 재생산 지수도 조금 낮아지고 이동량도 줄고 하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뭐 두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국민들은 이게 3단계가 조만간 올 것이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부 생필품을 이제 미리 좀 사두자라는 그런 움직임도 보이고 있고 한데 일단 정부에서는 계속하는 얘기가 정세균 총리가 오늘 아침에도 중대본에서 한 얘기가 이 3단계 거리두기 격상은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되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과연 그 시점이 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아마 이제 지금 같은 증가 추세가 뭐 일주일 이상 더 지속되면 이제 3단계로 올릴 수밖에 없는 뭐 객관적인 조건은 이제 형성이 될 것 같은데요. 정부가 계속 고심을 하는 이유는 지금 상태에선 3단계로 올려도 확진자 수가 크게 줄어들 것 같지 않다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단계로 올려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추가적인 제한 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뭐 일상에서의 사적인 모임이나 또는 지금 뭐 앞에서 소개했던 스키장 같은 그 사례들이 줄어들지 않으면 근본적으로 현재 확산세가 감소세로 꺾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3단계 카드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단계로 올린다 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면은 오히려 경제적인 그 타격이 네. 더 크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아직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 정부가 생각하는 거대로 예상하는 것처럼 이동량도 줄고 좀 확산세가 꺾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